할머니, 저 사람 좀 보세요. 죽겠어요, 저러다가. 손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밖으로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가게 처마 밑에 웅크린 남자는 이미 온몸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한참을 내다보다가 문을 열었어요. 이리 들어와요. 얼어 죽겠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핏기 없는 얼굴, 갈라진 입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 손은 작고 주름졌지만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시작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그해 겨울 작은 분식집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좀 보세요. 죽겠어요, 저러다가. 손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밖으로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가게 처마 밑에 웅크린 남자는 이미 온몸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른의 김순자는 서울 변두리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여자예요. 과묵하고 말수가 적지만 남 탓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5년 전 딸을 잃은 뒤로 손녀 하연과 단둘이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 사람 언제부터 저기 있었을까? 점심 무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순자는 앞치마를 풀며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여는 순간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이리 들어와요. 얼어 죽겠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 갈라진 입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죠. 25 손녀 이하연이 급히 따라 나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하연은 요즘 부쩍 예민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위험해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신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작고 주름졌지만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남자는 몇 초간 그 손을 바라봤죠.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손이 닿는 순간 순자는 깜짝 놀랐죠.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니, 얼음보다 더 차가웠어요. 어머, 이 손 좀 봐요. 순자는 두 손으로 남자의 손을 감쌌습니다. 하연이 다시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 안 돼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요. 일단 사람은 살려야지.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게 안은 따뜻했지만 남자의 몸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죠. 순자는 그를 구석자리에 앉히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연이 뒤따라왔어요. 할머니, 왜 이래요? 저 사람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다 사정이 있을 텐데 우리라도 도와야지. 순자는 냄비에 물을 올렸죠. 국물이라도 끓여야겠다 싶었습니다. 하연은 한숨을 내쉬며 홀을 힐끗 쳐다봤어요. 저 사람 이상해요. 왠지 무서워. 무섭긴. 얼어 죽게 생긴 사람이 뭐가 무서워. 순자의 말투는 담담했죠. 하연은 입술을 깨물며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순자는 따뜻한 국물을 그릇에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걸 들고 홀로 나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여기요. 순자가 국물을 내밀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묘했죠. 경계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긴요. 이것 좀 드세요. 몸부터 녹여야지. 순자는 국물을 테이블에 놓았죠.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릇을 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국물이 조금 흘렀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죠. 왜일까요? 이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국물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 같았죠. 이름이 뭐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순자는 일어나 창고에서 낡은 이불을 꺼내왔어요. 손녀가 쓰던 것이었죠. 세탁은 했지만 오래된 티가 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날 풀리면 그때 가도 되잖아요.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돌려 얼굴을 가렸죠. 하연이 주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순자는 이불을 남자 옆에 두고 주방으로 돌아갔죠. 할머니, 진짜 재울 거예요? 하연이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무슨 일이 생겨? 순자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는 맨날 이래요. 그러다 손해보는 건 맨날 할머니라고요. 손해보면 어때? 사람 하나 살렸는데. 순자는 싱크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렸죠. 순자는 문득 홀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이불을 덮고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순자는 알 수 없는 감정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낯선 사람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몸이 찌뿌둥했죠. 어젯밤 늦게까지 노숙자 걱정에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홀을 살폈어요. 남자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자고 있었죠.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죠. 오늘도 어김없이 육수를 올려야 했습니다. 분식집은 아침 7시에 문을 여니까요. 국물이 끓기 시작할 무렵 하연이 내려왔어요. 할머니, 그 사람 아직 있어요? 응, 아직 자고 있더라. 하연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둘렀죠.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연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안 꺾인다는 걸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고집이라면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장사가 시작됐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죠. 겨울이라 그런지 발길이 뜸했습니다. 그나마 오는 손님도 김밥 한 줄, 떡볶이 1인분 정도였어요. 순자는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5년 전 딸 수진이 떠난 뒤로 이 가게가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수진은 44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아침에 다녀올게요. 엄마하고 나간 딸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크게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죠. 20살이었던 하연을 홀로 키워야 했으니까요. 할머니, 떡볶이 리필이요.
손님의 목소리에 순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순자가 떡볶이를 담아나가는 사이 노숙자가 눈을 떴어요. 그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하연이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저기요. 하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었죠.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세수하고 싶으시면 거기서 하세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그래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걸음이 비틀거렸죠. 순자가 떡볶이를 서빙하고 돌아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부축해 줄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순자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왜일까요? 저 사람에게서 자꾸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따뜻함이 마음 한 곳을 감쌌어요. 점심 무렵 이웃 반찬 가게 사장 최영숙이 들어왔어요. 65의 영숙은 허영심이 많고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순자와는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지만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 순자 언니. 어젯밤에 노숙자 들여놨다며? 영숙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어요. 응. 얼어 죽게 생겼길래. 아이고, 순자 언니는 맨날 그래. 그러다 무슨 일 나면 어쩌려고. 영숙은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저었죠.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저 집은 왜 저러냐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행주를 닦았습니다. 순자 언니, 내 말 듣고 있어요? 응, 듣고 있어. 그럼 뭐라고 좀 해봐요. 순자는 잠시 행주질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얼어 죽어가는 사람 안 죽게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영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지. 순자 언니는 맨날 손해만 봐요. 손해보면 어때? 사람 목숨이 먼저지.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헛기침만 했죠. 에이, 말해봤자 소용없네. 나 떡볶이 2인분 포장이요. 영숙은 퉁명스럽게 주문을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연이 주방에서 나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 진짜 싫어요. 그래도 이웃인데 어떡하니. 이웃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연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오후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순자는 노숙자에게 점심을 내밀었어요.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였죠. 드세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세를 져도 되는지. 신세는요. 그냥 남는 거 드리는 거예요. 순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죠.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자 하연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면접 결과 나왔어요. 그래? 뭐래? 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괜찮아. 다음에 또 있잖아. 할머니, 이번이 12번째예요. 12번.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왜 이럴까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하연이 할머니 품에서 흐느꼈죠. 할머니, 저 진짜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하연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순자는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된 것뿐이야.
분명히 될 거야. 하연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했어요. 순자는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오늘은 일찍 자. 내일 또 힘내야지. 하연이 2층으로 올라간 뒤 순자는 홀에 남았습니다. 노숙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손녀분이시군요. 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죠.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죠. 뭐요?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세만 지는 게 너무 죄송해서요. 순자는 잠시 남자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그럼 내일부터 설거지 좀 도와줄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죠. 저 사람 내일은 좀 나아질까? 순자는 이유 모를 쓰림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쓰림의 이유를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노숙자는 약속대로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순자가 말리려 해도 듣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굳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죠. 하지만 며칠 전보다는 힘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걸음걸이도 제법 안정되어 있었죠. 그래도 무리하지 말아요. 아직 다 나은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상했습니다. 노숙자치고는 뭔가 달랐어요. 설거지하는 손놀림이 거칠지 않았죠. 그릇을 다루는 방식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말투가 달랐어요. 존댓말을 쓰는 것도 그렇고 단어 선택도 정제되어 있었죠. 저 사람 원래 노숙자 아닌 것 같아요. 하연이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왜? 몰라요. 그냥 느낌이요.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순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건 그렇지만 하연은 말끝을 흐렸어요. 아침 장사가 시작됐죠. 오늘은 평소보다 손님이 조금 많았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이 김밥을 사갔어요. 노숙자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했죠. 손님들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하연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새로운 알바?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하연은 얼버무렸죠. 손님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남자에게 갈 곳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혼자인 건지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싶었죠. 점심이 지나고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카운터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평소처럼 뉴스 채널이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성도그룹 박도훈 회장이 50년간 실종된 형 박도현 씨를 찾고 있습니다. 순자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박도훈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형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도그룹이라면 들어본 적 있었죠. 대기업이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50년 전 실종 당시 25이었던
박도현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떴어요. 젊은 남자의 얼굴이었죠. 단정한 이목구비, 깊은 눈빛. 순자는 고개를 돌리다 잠깐 그 얼굴을 스쳤습니다. 별다른 감흥이 없었죠. 50년 전이면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요. 그때 자신은 겨우 20살이었습니다. 형을 꼭 찾고 싶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 찾아가겠습니다. 화면 속에서 칠순이 넘어 보이는 남자가 말했어요. 성도그룹 회장 박도훈이었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50년이나 형을 찾다니 대단한 우애로구나. 그때였습니다. 순자는 TV를 보다가 문득 홀 구석을 바라봤어요. 노숙자가 걸레를 들고 서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TV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 초가 지났을까요? 남자는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하는 것처럼. 그리고 서둘러 주방 쪽으로 사라졌어요. 순자는 그 모습이 신경 쓰였죠. 저 사람 왜 저러는 걸까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잠시 후 노숙자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죠. 하지만 순자는 느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저기요. 순자가 불렀어요. 네.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어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는 없어요. 뭐가 먹고 싶은지 말해봐요. 순자의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된장찌개. 오랜만에 먹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순자는 주방으로 들어갔죠.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호박도 넣고 고추도 넣었어요. 감자도 조금 넣었죠. 어머니한테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남자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자는 된장찌개를 내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밥 한 공기와 김치도 함께 놓았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찌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도 들지 않았죠. 순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왜요? 입에 안 맞아요?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이런 밥상 앞에 앉아보는 게.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던 걸까요? 밥 한 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니. 천천히 드세요. 많이 남았으니까.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어요. 한 숟갈, 두 숟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죠. 순자는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연이 2층에서 내려왔어요. 그녀는 노숙자가 밥 먹는 모습을 보더니 멈칫했죠. 할머니, 그 사람 울어요? 응. 아마 오래 굶었나 봐. 하연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하연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응? 그 사람 진짜 불쌍한 것 같아요. 하연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순자는 빙그레 웃었죠. 이제 좀 알겠네. 뭐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 하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밤이 깊어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죠. 순자는 셔터를 내리다가 홀을 돌아봤습니다. 노숙자는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순자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인지는 몰랐죠. 그냥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렸습니다. 불쌍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 안 올라가요? 하연이 2층에서 불렀습니다. 응, 금방 갈게. 순자는 마지막으로 노숙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죠. 남자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이후로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자격이 있는지, 이 선한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도 되는 건지, 남자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노숙자는 여전히 분식집에 머물고 있었죠. 이제는 설거지뿐 아니라 재료 손질까지 돕고 있었습니다. 파를 썰고 양파를 다지고 감자 껍질을 벗겼어요.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바닥을 쓸었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손이 빠르네요. 전에 요리해봤어요? 조금요. 아주 옛날에. 남자의 대답은 늘 그랬어요. 짧고 모호했죠.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싶었어요. 하연은 아침마다 그 모습을 지켜봤죠. 처음의 경계심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남자가 순자를 도우려 애쓰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 사람 언제까지 여기 있을까요? 어디로 갈 곳은 있는 걸까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근처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몰려왔죠. 김밥 20줄, 떡볶이 10인분.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정신없이 김밥을 쌌어요. 하연은 떡볶이를 볶았죠. 노숙자는 그 옆에서 묵묵히 그릇을 날랐습니다. 어르신, 여기 물 좀 주세요. 인부 한 명이 노숙자에게 말했어요. 네, 잠시만요. 남자는 물병을 들고 테이블로 갔죠. 물을 따르는 손놀림이 정중했습니다. 인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르신, 여기서 일하세요? 네, 조금 돕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투가 되게 점잖으시네요. 인부는 웃으며 물을 받았죠.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곁눈질로 봤어요. 손님 응대하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어요. 순자는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돌렸죠.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숙자가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좀 서 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네. 앉아 계세요. 정리는 제가 할게요. 남자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죠.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노숙자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죠.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이웃 반찬가게 사장 영숙이 들어왔죠. 순자 언니 나왔어. 영숙은 문을 열자마자 홀을 둘러봤습니다. 노숙자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어머, 아직도 있네. 그 사람.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죠. 일부러 들으라는 듯 했습니다. 응, 아직 있어. 순자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아이고, 순자 언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는데? 영숙은 카운터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노숙자 데려다 재운다고 수군거려요.
무슨 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컸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죠.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내 알 바 아니야. 에이, 순자 언니는 맨날 이래요. 좀 생각하고 살아요. 영숙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진짜 노숙자 맞아요? 뭔가 좀 달라 보이던데. 뭐가 달라? 몰라요. 그냥 느낌이. 말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영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혹시 사연 있는 사람 아니에요? 뉴스에서 보니까 50년 동안 형 찾는 재벌도 있던데. 순자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냥 갈 곳 없는 사람이야. 에이, 모르는 거지.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는데. 영숙은 킥킥거렸어요. 그러다 알고 보니 재벌이었다. 이러면 어떡해요? 됐어. 떡볶이 먹을 거야, 말 거야? 순자가 말을 끊었죠. 영숙은 살짝 삐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2인분 포장해줘요. 영숙은 떡볶이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갔어요. 나가면서도 노숙자를 힐끗 쳐다봤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숙자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변함이 없었죠. 하지만 손에 든 행주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아까 들었죠? 네. 신경 쓰지 마요. 저 사람 원래 저래요. 노숙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폐를 끼치고 있네요. 무슨 폐요? 오늘도 얼마나 도와줬는데. 순자의 말에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어두워져 있었죠. 저녁이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순자는 가게 정리를 하며 하연을 불렀어요. 하연아, 저녁 먹자. 네, 할머니.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하연은 밥을 먹으며 노숙자를 곁눈질로 봤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먹고 있었죠. 밥을 다 먹고 노숙자가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하연은 그 틈을 타 순자를 2층으로 불렀어요. 할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하연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 아저씨,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순자는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왜? 싫어? 싫은 건 아닌데. 불안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둘뿐이잖아요. 무슨 일 나면 어떡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손녀를 바라봤어요. 영숙이 아줌마 말도 들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할머니 이상하게 본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도 불안하다고요. 하연이 말을 끊었죠. 저 엄마 잃고 할머니밖에 없어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 어떡해요?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의 마음이 아팠어요. 손녀가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가 됐죠. 하연아, 할머니 제발이요. 그 사람 내보내요. 아니면 최소한 누군지라도 알아봐요. 하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연아, 할머니가 바보인 것 같아? 네, 할머니도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죠. 근데 말이야, 할머니는 그 사람 눈을 봤어. 눈이요? 응, 나쁜 사람 눈이 아니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눈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살다 보면 알아. 70년 살면서 사람 많이 봤어.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쁜 사람은 눈빛이 달라.
그 사람은 그냥 지친 사람이야. 상처받은 사람이고.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죠. 그래도요. 저 불안하단 말이에요. 알았어. 내 마음은 이해해. 순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응? 만약에 정말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그때 내보내도 돼. 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근데 진짜 조금만이에요. 그래. 고마워, 하연아. 하연은 방을 나갔죠. 순자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녀 말도 맞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여놓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왜일까요? 그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자정이 넘었어요.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2층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홀에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낡은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있었죠. 뭐해요? 순자의 목소리에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가려고요. 가다니 이 밤에 어디로? 어디든요.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손녀분 말씀도 들었습니다.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거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였으니까. 불안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겠다고요? 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남자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순자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못 가요. 네. 밖에 아직 추워요. 지금 나가면 또 쓰러져요.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괜찮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여기 있으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앉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죠. 순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연이는 내가 설득할게요.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나도 몰라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냥 당신을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다음에 가고 싶으면 그때 가요. 부탁이에요. 남자는 한참 동안 순자를 바라봤죠. 그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남자에게 건넸어요. 이거 마시고 자요. 남자는 물컵을 받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2층으로 올라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물컵을 들고 있었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순자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냥 혼자 있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 사람을 지금 내보내면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순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며칠이 더 지났어요. 노숙자는 순자의 말대로 분식집에 남았죠. 하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무언가를 곱씹는 얼굴이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이 신경 쓰였죠.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남자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죠. 하연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그 아저씨 이상해요. 자꾸 멍하니 있어요. 응, 나도 봤어. 무슨 생각하는 걸까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순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이 쌓여 있었거든요. 하연도 2층 방에서 잠들었죠. 새벽 4시쯤이었어요. 순자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눈을 떴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홀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하지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둘러 밖으로 나갔죠.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노숙자가 골목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낡은 가방이 옆에 떨어져 있었죠. 어머, 순자는 달려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죠. 일어나요. 일어나요. 순자가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연아, 하연아. 순자의 비명에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하연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 하연은 바닥에 쓰러진 노숙자를 보고 멈칫했어요. 어머, 이 사람 왜 이래요? 몰라. 나왔더니 쓰러져 있었어. 빨리 구급차 불러. 하연은 급히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순자는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처음 눈보라 속에서 만났을 때처럼. 왜 또 가려고 했어요? 왜?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니.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일단 같이 타세요. 순자는 구급차에 올랐죠. 하연도 따라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순자는 남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죠. 제발 괜찮아야 해요. 제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남자를 급히 처치실로 데려갔어요. 순자와 하연은 복도에 남겨졌죠. 할머니, 괜찮아요? 하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심한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분 신분증이나 연락처 아시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그럼 경찰에 신원 조회 요청을 해야겠네요. 절차상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잠시 후 경찰이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순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분과 어떤 관계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열흘 전쯤 가게 앞에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어요. 성함이나 주소는 모르시고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지문과 얼굴로 신원 조회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와 하연은 다시 복도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렀죠. 1시간, 2시간.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관이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저기 혹시 경찰관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딸깍 딸깍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죠. 45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날카로운 눈매,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어요. 뒤에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따르고 있었죠. 여자는 순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분들이에요?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여자가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도그룹 전무 박서연입니다. 성도그룹. 그 이름에 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며칠 전 TV에서 들었던 이름이었죠. 저 안에 있는 분, 저희 회장님의 형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찰에서 신원 조회를 했는데 50년 전 실종 신고된 분과 지문이 일치한다고 하더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연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상황이 갑자기 커지고 있었죠. 서연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실례지만 어르신은 누구세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저는 그냥 근처에서 분식집 하는 사람이에요. 분식집이요? 서연의 눈썹이 올라갔죠. 그런 분이 왜 저희 회장님 형님을, 아니, 환자분을 돌보고 계신 거죠? 열흘 전에 가게 앞에서 쓰러져 있길래 데려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혹시 환자분 신원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정말요? 서연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죠. 실례지만 요즘 이런 사기가 많거든요. 부유한 집안의 실종자를 사칭하거나 일부러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순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기라고요? 아, 어르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데려온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왜 사기를 쳐요? 저희가 뭘 바라는 것 같아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준 거예요. 성도그룹이 뭔지도 몰랐고 저 아저씨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저희가 가진 거라곤 조그만 분식집 하나뿐이에요. 그것도 빠듯하게 살아요. 근데 사기라니요? 서연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됐어요. 하연이 고개를 돌렸죠. 순자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 죽어가길래 살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서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신원 확인이 먼저입니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DNA 검사요? 네. 회장님 혈액 샘플과 대조하면 형제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세요. 서연은 뒤따르던 남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순자는 처치실 쪽을 바라봤어요. 문 너머로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 사람 정말 재벌 회장의 형일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얼어가던 그 노숙자가 재벌 집안 사람이라니. 어르신. 서연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연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죠. 왜 모르는 사람을 도우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드문데.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서연은 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 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돌아서서 처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연이 순자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몰라. 갑자기 이렇게 됐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근데 할머니, 저 사람 진짜 재벌 회장 형이면 어떡해요?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어요.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순자는 하연과 함께 처치실로 들어갔죠.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깨어났어요? 순자가 다가가며 물었죠. 네.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폐를 끼쳤네요. 폐는 무슨 폐예요? 왜 또 가려고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요. 순자가 다시 불렀어요. 네. 밖에 성도 그룹 사람들이 와 있어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문이 50년 전 실종자와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기다렸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때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DNA 검사 준비가 됐습니다. 남자는 말을 멈췄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두의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순자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죠.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그 답을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가 진행됐어요. 의료진이 노숙자의 혈액을 채취했죠. 서연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회장님.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급한 기색이 느껴졌죠.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와 하연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죠.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속삭였어요. 할머니, 진짜 저 아저씨가 재벌 회장 형이면 어떡해요? 글쎄다. 나도 모르겠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근데 이상해요. 재벌 집안 사람이 왜 노숙자가 됐을까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두웠죠. 그때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앞장서고 그 뒤로 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죠.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이 대단했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슬쩍 길을 비켰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서연이 급히 다가갔죠. 회장님 오셨군요. 결과 나왔나? 아직이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를 둘러봤어요. 그의 눈이 순자와 마주쳤죠. 저분들이? 네. 환자분을 돌봐주신 분들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묵직했어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성도그룹 회장 박도훈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먼저 인사를 하다니 순자는 당황했어요. 아, 네. 저는 김순자예요. 근처에서 분식집 해요. 형님을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정말 형님이라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순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데려온 것뿐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맙네요.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죠. 그때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도훈 회장님이신가요? 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죠. 서연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훈과 서연이 진료실로 들어갔죠. 순자와 하연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나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하연의 손이 차가웠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도훈이 나왔죠.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형님이야. 도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50년. 50년 만이야. 도훈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부축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진짜였구나. 그 노숙자가 정말 재벌 회장의 형이었구나. 도훈은 겨우 몸을 추스르고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와 하연도 뒤따랐어요. 병실 문이 열렸죠. 박도연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도훈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형?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도훈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이다. 50년. 도훈이 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형의 손을 잡았죠. 형, 어디 있었어? 얼마나 찾았는데.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도훈아. 미안해. 미안하긴. 형이 뭐가 미안해.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죠. 병실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50년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텼을까요? 한참이 지나서야 두 형제가 떨어졌습니다. 도훈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형, 왜 연락 안 했어? 왜 숨어 살았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랑 싸우고 나왔어. 그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반대하셨어. 신분이 다르다고. 만나지 말라고.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난 못 그러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 내가 모르게.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도훈이 한숨을 내쉬었죠. 난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집을 나왔어. 그 사람 찾으러.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 아무리 찾아도 순자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설마, 설마.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50년 전, 20살,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그 사람 이름이 순자였어.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순자, 20살이었지.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였어. 도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예쁘고 착했어. 웃을 때마다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연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도연, 박도연. 5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이름이었죠. 그때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 청년. 단정한 이목구비. 깊은 눈빛. 웃을 때 생기던 보조개. 50년 동안 찾아다녔어. 전국을 돌아다녔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제는 포기했어. 그냥 죽으려고 했어. 눈보라 속에서 도훈이 형의 손을 꽉 잡았죠. 형? 근데 누가 나를 살렸어? 모르는 사람이. 도연이 고개를 들어 병실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분이야. 저분 덕분에 살았어. 도훈이 순자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형을 살려주셔서. 순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 사람이 도연 오빠라고? 살려주신 분 이름도 아직 모르고 있네요. 도훈이 물었어요. 순자, 김순자예요. 순자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도연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잠깐. 김순자? 도연은 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설마. 아니지. 설마. 도연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도훈이 말렸어요. 형, 아직 몸이 안 좋아. 누워있어. 잠깐만. 도연은 비틀거리며 순자에게 다가왔죠.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도연이 순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만은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죠. 순자? 설마. 김순자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 오빠? 병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오빠라고 했어? 지금? 도훈이 놀라서 물었죠. 형, 이분이. 그때 그 순자야? 도연은 순자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자? 진짜? 응, 나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이야. 50년 동안.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계속 여기 있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널 찾으러 다녔어. 근데 찾지 못했어.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50년이었죠. 50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하연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랑 할머니가 아는 사이였어요? 도훈이 한숨을 내쉬었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인연이야. 도연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야, 혹시 그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죠. 곧이어 하연을 살짝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죠.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떠난 뒤에 알았어. 임신한 거.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딸을 낳았어. 수진이라고 이름 지었고, 딸이 있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떠났어. 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연이는 그 아이의 딸이야. 오빠의 외손녀고. 도연이 하연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내 딸이 있었어? 근데 벌써 떠났어? 응. 도연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하연은 멍하니 서 있었죠. 할머니, 그러면 저 사람이 제 외할아버지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5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야. 하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기 실례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네. 하연 씨가 정말 도연 회장님의 외손녀인지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물론 의심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확인해야죠. 하연도 동의했어요. 저도 괜찮아요. 검사 받을게요. 의료진이 불렸죠. 하연의 혈액이 채취됐습니다. 결과는 2시간 정도 후에 나옵니다. 2시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죠. 도연은 순자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있었죠. 만남과 이별, 그리움과 상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외할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할아버지. 엄마가 살아있을 때도 단 한 번 언급된 적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요? 2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의사에게 쏠렸습니다. 이하연 씨와 박도연 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직계 혈족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조부와 손녀 관계로 보입니다. 병실 안이 술렁였죠. 정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유전자 표지가 일치합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합니다. 도연이 하연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내 손녀. 내 손녀야. 하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외할아버지예요? 그래. 미안하다. 이제야 만나서 미안해. 도연이 하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연은 천천히 다가갔죠. 도연이 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엄마 없이 많이 힘들었지. 네. 하연이 도연의 품에서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해.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죠. 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제 집으로 가자.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갈 자격이 없어. 50년을 버렸어. 내 딸도 못 본 채 보냈어. 순자가 도연에게 다가갔죠. 오빠. 응. 그만 자책해.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50년이면 충분히 벌 받은 거야. 이제 그만해도 돼. 도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연이 도연에게 핸드폰을 꺼내 보였죠. 저기요, 할아버지. 엄마 사진 보여드릴까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사진? 네. 핸드폰에 있어요. 하연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진의 생전 사진이었죠. 도연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죠. 순자 닮았어. 웃는 모습이 똑같아. 그렇죠? 할머니 말로는 저도 엄마 닮았대요. 그래. 너도 닮았어. 도연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아니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병실안이 다시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눈보라 속에서 만난 노숙자가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이 있었고 손녀가 있었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기적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눈보라 속에서 내민 손 하나가 50년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죠. 영양실조와 저체온증 후유증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광대뼈가 튀어나왔던 볼에 살이 조금씩 붙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어요. 처음 눈보라 속에서 만났을 때의 그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죠. 순자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연도 함께였어요. 분식집은 임시 휴업 중이었죠. 단골 손님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며칠만 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순자가 도시락을 꺼내며 물었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거나는 없어. 말해봐.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죠. 그때도 그랬지.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면 꼭 그렇게 물었어.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기억나? 다 기억해. 하나도 안 잊었어. 순자가 해준 밥맛도 웃던 얼굴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할머니의 저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소녀처럼 수줍고 애틋한 표정이었어요. 70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50년 동안 숨겨왔던 사랑이 저런 거구나. 그날 오후 도훈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죠.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걱정 마. 도훈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형,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하고. 그때 일. 아버지가 그러신 거 나도 몰랐어.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집 나간 뒤에야 알았어. 아버지가 형 좋아하던 사람을 쫓아내셨다는 거.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나도 아버지한테 따졌어. 왜 그러셨냐고. 형이 그렇게까지 좋아하던 사람인데. 도훈이 한숨을 내쉬었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가문을 위해서라고. 재벌 집안 장남이 공장 여공이랑 결혼할 수 없다고.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아팠죠. 그때는 그랬어. 신분이 다르면 결혼을 못했어. 세상이 그랬어. 도훈이 순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씨, 아니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이라뇨. 저는 형이 평생 사랑한 사람이에요. 형수님 맞아요.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두 사람을 갈라놓은 거.
그래서 형이 50년을 떠돌았고 형수님은 혼자 아이를 키우셨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도 몰랐어요. 형한테 딸이 있었다는 것도 손녀가 있었다는 것도 조카가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도훈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연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가족이 당신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하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원망해야 하는 건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사기라고 의심했잖아요. 순자 할머니랑 하연 씨를. 서연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진심으로 도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차갑게 대하고 의심하고 정말 부끄러워요. 순자가 손을 저었죠. 괜찮아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요즘 세상이 그러니까.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였어요.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건데. 서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죠. 다들 그만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형, 잘못한 건 나야. 내가 그때 더 싸웠어야 했어. 아버지한테 맞서서 순자를 지켰어야 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난 도망쳤어. 집을 나가서 숨어버렸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형, 그건 찾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찾은 게 맞나 모르겠어. 50년이야. 50년 동안 못 찾았어. 도연이 얼굴을 감쌌어요. 그 사이에 순자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떠돌아다녔어. 순자가 도연의 손을 잡았죠. 오빠, 응, 그만해. 자책하지 마. 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나도 찾았어. 오빠를.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 몇 년은 매일 찾아다녔어. 혹시 오빠가 올까봐 그 공장 근처를 맴돌았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근데 안 오더라.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도 없고. 순자야. 그래서 포기했어. 아이 키우려면 정신 차려야 했거든.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오빠 생각할 틈이 없었어.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밤마다 꿈을 꿨어. 오빠 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꿈에서는 항상 25이었어. 웃고 있었고 나한테 손 흔들고 있었어. 나도 그랬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꿈에서 순자는 항상 20살이었어. 공장 앞에서 웃고 있었어. 깨고 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죠. 목이 메었습니다. 50년이에요. 5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어요.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50년 동안 한 사람만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할머니. 하연이 조용히 불렀어요. 응. 왜 말 안 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있다고. 순자는 잠시 침묵했죠. 어떻게 말해. 떠난 사람을. 돌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근데 엄마는 알았어요? 자기 아빠가 누군지. 그 질문에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았어. 수진이한테는 말했어. 뭐라고 했어요? 아빠가 재벌 집안 사람이었는데 집안에서 반대해서 헤어졌다고.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이가 10살 때 물었거든. 왜 우리는 아빠가 없냐고.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하연의 가슴이 아팠죠. 엄마가 뭐래요? 처음에는 울었어.
한참을 울었어. 어린 게 얼마나 서러웠겠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울음을 그치고 나서 그러더라. 엄마, 아빠 원망 안 해. 아빠도 힘들었을 거잖아. 도연이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내 딸이 그런 말을 했어? 응. 착한 아이였어. 누구 원망할 줄 모르는 아이였어. 순자가 도연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오빠 닮았어. 그 착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내 딸 얼굴을 한 번도. 도연이 울먹였어요. 태어날 때도 못 봤고 자랄 때도 못 봤고 떠날 때도 못 봤어. 사진 많아. 나중에 다 보여줄게. 어릴 때부터 다 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훈이 조용히 끼어들었죠. 형, 순자 형수님, 하연 씨. 세 사람이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저도 가족으로 모시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하연은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재벌 가족이 됐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연이 솔직하게 말했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혼란스러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그냥 분식집 할머니랑 손녀였거든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천천히 해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하연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이 되자 순자와 하연은 병원을 나섰죠. 도훈이 차를 내줬지만 순자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요. 걸어갈게요. 멀잖아요. 밖에 춥기도 하고. 차 타세요. 아니에요. 생각 좀 하고 싶어서요. 머리도 식힐 겸. 도훈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순자와 하연은 나란히 걸었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섞인 하늘이었죠. 할머니, 응, 이상해요. 뭐가? 하연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둘뿐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족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순자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러게, 나도 이상해. 꿈 같아. 근데 할머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래. 뭐든 말해. 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저 그 사람들 아직 믿기 어려워요. 순자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희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닐까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우리한테 바랄 게 뭐가 있어. 가진 것도 없는데. 그건 그렇지만. 하연아. 순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상했어. 믿기 어려웠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순자가 잠시 생각했어요. 도연 오빠 눈을 봤어. 그 눈은 거짓말 못해. 눈이요? 응. 50년 전이랑 똑같았어. 그 눈빛만은. 순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죠. 진짜 오빠야.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맞아. 하연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좋아해요? 그 사람? 순자가 웃었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네. 왜요? 50년 동안 못 잊었는데.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겠어.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할머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순자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 서두를 것 없어. 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어요. 골목을 지나 분식집 앞에 도착했죠.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불이 꺼진 가게가 쓸쓸해 보였어요. 할머니, 가게 언제 열어요? 내일부터 열어야지. 손님들 기다리잖아. 외할아버지는요? 퇴원하면 어디로 가요? 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도 되고, 재벌집에 가도 되고, 오빠 마음이지. 할머니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순자가 웃었어요. 솔직히,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 진짜요? 응. 50년 만에 만났는데, 또 헤어지기 싫어. 하연도 웃었죠. 저도 그게 좋아요. 재벌집은 뭔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치?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외할아버지,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이었죠.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빠를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찾았어. 외할아버지. 눈보라 속에서 할머니가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 이상하지? 세상이 참 이상해. 근데 엄마 나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 할머니도 나도. 하연은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도연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죠.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안정됐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왔던 볼에 살이 붙었습니다. 눈빛도 달라졌죠. 처음 눈보라 속에서 만났을 때의 그 무기력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훈이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형, 우리 집으로 가자. 방도 다 준비해뒀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나는 순자네 집에 갈 거야. 형, 거기는 좁잖아. 우리 집이 훨씬 편할 텐데.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연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떨어져 있었어. 이제는 같이 있고 싶어.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도훈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알았어. 형 마음대로 해. 근데 자주 볼 거지? 당연하지. 동생인데.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순자네 집은 분식집 2층에 있었어요. 작은 방 2개와 좁은 거실이 전부였죠. 재벌 집안 사람이 살기에는 초라했습니다. 벽지도 낡았고 보일러도 오래됐어요. 화장실도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아. 순자 냄새가 나. 무슨 냄새가 나. 된장 냄새밖에 안 날 텐데. 순자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된장찌개 냄새, 김치 냄새, 다 좋아. 도연도 웃었죠.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어색했습니다. 갑자기 외할아버지와 한 지붕 아래 살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집이 따뜻해진 느낌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분식집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죠. 손님이 오면 물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오빠 몸 안 좋으니까 쉬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도연은 고집을 부렸어요. 5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이제라도 뭔가 하고 싶어. 순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어느 날 도훈이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연도 함께였어요.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이 건물 제가 사드릴게요. 순자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죠. 건물을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도 해드릴게요. 가게도 넓히고 2층도 고치고 겨울에 춥지 않게 단열도 새로 하고요. 도훈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왜요?
형수님이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건데. 고마운 마음은 알아요. 근데 이대로가 좋아요. 순자가 가게를 둘러봤어요. 이 가게는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곳이에요. 수진이랑 하연이랑 추억이 다 여기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기 카운터 앞에서 수진이가 첫걸음말을 뗐어요. 저 테이블에서 하연이가 숙제를 했고요. 순자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새 건물에서 새 가게를 하면 그게 제 가게가 아닌 것 같아요.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도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억지로 안 할게요. 고마워요. 마음만 받을게요. 순자가 웃었죠.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걸로 도와드려도 될까요? 다른 거요? 하연 씨 취업이요. 하연이 깜짝 놀랐어요. 저요? 네. 우리 그룹 계열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거든요. 하연 씨도 지원해 보시면 어때요? 저는 스펙이 별로 없는데요. 하연이 주춤거렸죠. 대기업은 무리일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자격증도 별로 없고 실력으로 뽑는 거예요. 족보나 스펙 보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특혜는 안 줄 거예요. 다른 지원자들이랑 똑같이 면접 보고 똑같이 평가받아요. 그럼 공정하게 기회만 드리는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순자가 손녀를 바라봤죠. 하연아, 해봐. 할머니, 기회가 왔으면 잡아야지. 안 그래?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잘 생각했어요. 면접 일정은 따로 연락드릴게요. 도훈과 서연이 떠난 뒤 하연은 한숨을 내쉬었죠. 할머니, 저 긴장돼요. 왜? 잘할 수 있어. 12번이나 떨어졌는데요. 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창피해요. 순자가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떨어지면 또 도전하면 돼. 중요한 건 포기 안 하는 거야. 근데, 하연아, 할머니가 50년 동안 뭘 배웠는지 알아? 순자가 물었죠. 뭘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된다는 거. 순자가 웃었습니다. 오빠를 50년 만에 만났잖아. 포기 안 했으니까.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알겠지? 네, 알겠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죠.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진행하려는 거였어요. 질문이 이어졌죠. 지원 동기가 뭔가요?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해주세요.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죠. 저는 특별한 스펙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면접관들이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된다고. 하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저는 12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3번, 14번째도 도전할 거예요. 될 때까지. 면접이 끝났죠. 하연은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봤죠. 초조했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축하합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하연은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죠. 할머니, 붙었어요. 저 붙었어요.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우리 하연이 붙었어? 네. 13번째 만에 붙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도연도 함께 기뻐했죠. 잘했다. 우리 손녀. 정말 잘했어. 그 한마디에 하연은 또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순자가 차린 밥상이었죠.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도연이 말했어요. 50년 전이랑 똑같아. 순자 밥은 뭐가 똑같아? 늙어서 맛도 없을 텐데. 아니야. 더 맛있어졌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게 가족이구나. 밥을 다 먹고 도연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응.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50년 동안 혼자 고생했잖아. 나 대신 수진이 키우고 하연이 키우고. 오빠,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 순자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상 같은 거 필요 없어. 순자야.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다시 만나서 다행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오빠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선물이야. 도연이 순자를 끌어안았죠. 5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 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내민 손 하나. 그 작은 선택이 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50년의 그리움, 잃어버린 가족, 숨겨진 사랑, 모든 것이 그 밤의 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보라 속에서 얼어가던 노숙자를 구한 할머니,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세상에는 이런 인연도 있나 봐요. 여러분도 혹시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하세요.